북한의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이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지역은 유명한 휴양지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3대가 모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네요. 여행의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는 도시겠죠. 원산 근처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더 있죠. 금강산이 지난 7월 1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다녀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웬만한 사람 다 가보셨거든요. 이거는 말로는 표현 못한다. 가봐야 안다, 이 경치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봅니다. 페이스북. 최근 북한은 관광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정은의 수건 사업이었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명산이라고 불리는 금강산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이 밀고 있는 관광지와 또 앞으로 북한의 관광 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하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나용우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나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남인희 씨와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식구입니다. 박은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세요. 네,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된 박은희입니다. 저는 일단은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버스 차장으로 일하다가 자유를 찾아서 2012년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버스 차장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삼촌이 2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었어요. 그리고 일본과 교역이 많이 이제 이루어질 때 그 일본 만경본 92호라고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만경본 92호에서 이제 들여오는 자동차 부속품을 밀수를 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또 그거를 잘 사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수익 창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속품을 받아서 완제품을 만든 버스로서 저희 가족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버스 차장을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버스 차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버스 차장이 아니고 네. 북한의 공식적인 버스는 평양에서 다니는 버스,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거 5원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5원? 이제 은희 씨가 했던 버스는 몇만 원을 내야 탈 수가 있어요. 그런 버스 있어요? 네, 그 돈 많은 사람들 북한에 열차 엄청 안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버스에 돈 내고 이제 탑승을 하면은 이제 딱 제 시간 안에 데려다 주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인 거예요, 한마디로. 본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평양 사람보다도 되게 잘 살았을 거예요. 미니 씨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몇만 원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쌀 가격이 1kg 6천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 앉아서 가는 사람은 6천 원, 그리고 서서 가는 사람은 4천 원. 뭐 돌격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할인 가격으로 3천 원 정도 받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모객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생생한 정보네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따지면 비즈니스석. 그쵸. 이 있는 네, 그쵸, 버스를 가지고 있는. 근데 차장이 아직 북한에는 있어요? 버스 차장이? 그렇죠. 네, 한국에는 뭐 카드키 찍어서 들어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참 놀랬거든요. 저 같은 버스 차장은 어디 있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너무 구석기 시대처럼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현찰로. 네, 그래서 현찰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아, 지금도 있어요. 네, 네. 비행기에 스튜어디스가 있다면 네, 버스에는 차장이 있었고 그 역할을 하셨던 우리 박은희 씨도 오늘 함께합니다. 자, 지난 6월 24일입니다. 북한의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원산 지역은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이잖아요.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북한에서 원산 지역이라고 하면 매우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마반도 일대 긴 해안선 5.5km나 되는 해선을 따라서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아주 유명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지역은
유명한 휴양지로서 이용되어 왔습니다. 아, 분단되기 전부터. 그렇죠. 사실 원산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상은 김일성 시기부터 나왔습니다. 1972년 3월에 원산을 세계적인 항구 문화 휴양 도시로 건설하라는 현지 교시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송도원 문화 휴양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이후에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기억하시죠? 네. 이 금강산 관광을 했던 김정일 역시도 이 원산과 금강산을 연결시키는 이 관광지대로서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원산을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에서 김정은이 오랫동안 이 공력을 들여온 이 수건 사업이 장쾌한 현실로 결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하기로 했죠. 3대가 모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은희 씨, 거기 원산 고향인 사람으로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네. 자부심 좀 남다르겠는데요. 자부심을 한번 뿡뿡 아, 내보고 있군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이네, 있네요. 네. 일단은 원산에서 왔다고 하면 탈북민들 속에서도 강원도 원산이다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만큼 정말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행의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의 인지도가 있는 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원산에서 살면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수영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 수업을 하게 되면 그 크리스처럼 생긴 그 미국 놈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저처럼 네네. 아 저기 미국 놈 같은 관광객들이 있구나 제가 이런 그렇게 정도. 생겼군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수영 수업을 가면 우리 집에서 먹지 못하던 그 화려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소세지라던가 뭐 계란을 넣은 계란 후라이라던가 이거는 고급이지. 그냥 김치에 된장국에 먹다가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만약에 바닷가에 가면 엄마들이 정성스럽게 이제 가족의 얼굴이다 보니까 이렇게 싸줘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사심리 뭐 바닷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덕섬이 있어요. 그 명사심리랑 쭉 연결해 있는 거기에 장덕섬에 가는 길에 이제 출렁다리가 있고 와. 그 출렁다리를 타면서 장덕섬을 들어가는 길에 또 꽁미리를 판매하는 회를 판매하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꽁미리 회? 네네, 꽁미리가 꽁치보다 조금 작은 생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꽁미리가 되게 유명했었고 어릴 때 그거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야, 이게 다르네. 평양은 대동강에 수영 수업 가는데 사실 이거 바다로 간다니까. 원산이 북한에서 대표적인 관광구역이군요. 네. 우리 평양에서 온 남인희 씨는 그러면 원산 가보셨어요? 네, 한번 가보긴 했죠. 네. 그 원산에 송도원 국제야영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좋은 수학 여행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수영 가능한 거기에 이제 러시아 친구들도 되게 많이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 정도로 되게 북한 기준에서 엄청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 놓은 곳인데 수학 여행을 한번 갔었고 그때 가서 송도원 바닷가를 정말 구경을 했는데 진짜 예뻐요. 모래가 그렇게 하얄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던 것 같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급에 제일 잘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벌써 이제 여름쯤 되면은 주말에 가족이랑 같이 차 타고 원산에 가서 한 2박 3일 놀다가 오는 거예요. 잘 사던 친구.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원산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원산 시내의 모습인데 2002년 이전의 원산 시내 모습이래요. 오. 아, 우리 옛날인데. 평양이랑 진짜 비슷해요. 네. 많이 개발했네. 되게 야, 세련된. 2002년 이전. 우와. 야, 아니, 이게 빛이 너무 너무 예쁘다. 와, 명사심리 해변이에요. 네. 와. 아까 진짜 모래도 하얗고. 얘가 갈마 반도여서 이렇게 길쭉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 해안선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해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백사장도 예쁜데 백사장. 물도 정말 파랗고 예뻐요. 아, 그렇군요. 아. 깨끗하고 아니 근데 이 김정은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원산 해변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오. 대통령이 이길 때 트럼프까지. 트럼프가. 그리고 제가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제가 해변 보는 좀 있거든요. 네. 이 빛이 상당히 예쁘고요. 캘리포니아 못지않게 정말 오히려 좋은 게 사람 안 보이니까 쭉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외국인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도 있고 평양과 비슷한 느낌이 났다라고 하면 원산은 이전부터 다른 도시보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원산은 일찌감치 교통이 매우 발달했죠. 그 이유는 바로 대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첫 번째 고속도로가 무엇인지 아세요? 평양 원산 도로가 제1호 고속도로입니다. 제1호. 예, 그게 1978년 9월에 개통이 되었고요. 만경봉호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만경봉호 들어보셨죠? 일본의 니가타 항구에서 네. 북한에 도착하는 항구가 바로 원산항이었습니다. 아, 일본에서 바로 도착.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원산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과의 교역으로 얻게 되는 많은 부가 축적되는 곳. 그래서 원산은 바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풍족한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김정은이 이곳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국제공항이 많지 않은데 원산공항이 바로 국제공항입니다. 와. 네,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라고 우와.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공항까지. 굳이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같은 역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원산이 아까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무역, 교역이 활성화될 때 평양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앞섰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평양에서 오는 간부들이라던가 뭐 돈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눌 때 보면 원산에서 다음에 거주해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정말 평양보다 경제력이 앞섰던 도시이고 근데 2006년에 이제 그 생션 유엔 아, 제재. 제재가 있으면서 교역이 끊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원산의 경제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그 일본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탈북할 때는 그 세 가지 등급의 물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제품이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일제 제품이 좋다. 이거 제일 하급이 중국 제품이었거든요. 그럴 만큼 일본의 제품의 잔여가 많이 남아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2006년에부터 무역이 끊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6년 7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동해를 걸쳐서. 근데 그게 바로 일본 영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잘 오갔던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게 됩니다. 6개월간. 근데 같은 해 10월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 정부가 제재를 말씀하신 생션을 독자 생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의 입항을 다 금지하고요. 나아가서 일본과 북한 간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산이 그동안 그 축적했던 그런 자리, 위치를 조금씩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교류가 끊겼군요. 네. 은희 씨도 아까 실제로 저 같은 미제 사람 많이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네, 원산 이제 바닷가가 송동 국제야영서 그리고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워낙 유명한 도시여가지고 정말 크리스처럼 생긴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그 심지어 저희 아빠는 그 바닷가에 나가서 서양인들을 볼 때마다 너는 키가 작으니까 저 서양인 남자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러면 국제 결혼? 그러니까 국제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키가 작으니까 저 서양인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네 아기가 클 것이다 할 만큼의 오픈 마인드를 가진 가족에서 와. 자랐고요. 서양인 그리고 괜찮아요. 네. 서양인요? 우리 아내도 시집 잘 갔어요. 그 아내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요. 부르지 마요. 네, 그럴 만큼 이제 원산이 외국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도시보다는 많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산에 탈북 전에 해산에서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 옷차림 이런 게 많았는데 저희 원산에는 아무래도 일본이랑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조금 세련된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고 다녔고 생각하는 관점도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늘 외국인이랑 결혼해라. 사실 이게 여담이긴 한데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산 여자하고는 살지 마라 어머니들이 너무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좀 이제 복종하고 약간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런 얘기를 이제 아버님께서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개방적이면 북한에서 외국인과 결혼해라 이런 얘기는 김정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장군님 네. 못한 말인데요. 그렇죠. 예, 하지 근데- 말라 얘기했는데. 그렇죠. 외국인 따라다니면 욕 먹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진짜
예전부터 유명한 휴양지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관광지구를 만들자는 의미로 개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럼 원산 갈마 지역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바로 원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구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김정은은 이 원산 칠보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려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이후에 2014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8호를 통해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이듬해인 2015년 5월에 원산 지구가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7월에 원산 갈마 해안 지구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19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죠. 이때에 맞춰서 완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생일 맞춰서.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기한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동당 창건일인 같은 해 10월 10일로 먼저 연기를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2020년 다시 4월 15일로 완공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뭐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늦춰지다가 드디어 지난달 6월 24일 날 준공식을 거행하고 7월부터 개장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김정은은 원산 갈마 이 개발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중요한 지역에 직접 방문하는 현지 지도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2018년 3차례 그리고 2019년 4월 그리고 지난해에도 2번 그래서 최소한 6번 직접 원산 지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많이 방문했네요. 네. 그만큼 원산 갈마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위태로워지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서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자는 김정은의 의도였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원산만큼 좋은 조건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언뜻 사진으로만 봐도요. 이 원산이 관광지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김정은이 또 개인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 원산은 김정은이 태어난 곳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원산에서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향이라는 느낌의 그러한 정감 이것들이 김정은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감 있겠네요. 네. 그리고 2020년 4월에 김정은 사망설이 국제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또 실제로는 측근들과 함께 원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에게 있어서 원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서적인 안정감 그럴 것 또 같아요. 편안함 이런 걸 주는 공간으로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준공식에 네. 부인인 리설주 그리고 딸 김주애를 비롯해서 김정은 일가가 모두 총출동했잖아요. 이것을 보더라도 김정은이 원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애정 이게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엄청 힘주고 나왔던데. 네, 그렇죠.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 중에 하나인 네.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원산 근처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 더 있죠. 한반도의 명산입니다. 금강산이 지난 7월 13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있긴 하지만 금강산 유네스코 등재 소식은 남일 같지 않고요. 상당히 기뻤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금강산 특별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도 있고요. 금강산 찾아가자 천만 일천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알아요? 노래 알아요? 이거 노래 많이 들었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아세요? 우리 처형까지 알더라고요. 이게 왜 하냐면 우리도 고무줄 놀이할 때 고무줄 최애곡이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천리마 나래 고무줄 놀이할 천리마 때. 이 네. 노래를 하면서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다르네요. 그러네. 노래도 북한에 산이 많이 있잖아요. 비교적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산으로 북한은 금강산 팔선녀라는 애니메이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팔선녀? 네, 선녀가 내려왔다. 8선녀가 하늘에서 금강산이 너무 예뻐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찌 보면 선녀와 나무꾼이 금강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설도 많은 그런 산이고 경치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계절별로 따로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유일할 거예요, 금강산이.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부르는데 여름에는 복례산, 그리고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계절별로 다른 경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절별로 다 있군요. 네, 저희 어머니가 금강산을 다녀오셨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관광객들이 갈 때는 북한 사람들은 못 가게 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관광객 그 중단이 되면서 북한 사람들도 가게끔 했었는데 보통의 다른 산들 같은 경우에는 묘양산이나 뭐 이런 데는 2박 3일인데 금강산은 4박 5일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볼 것도 많고 그렇다. 근데 어머니가 다녀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웬만한 산은 다 가보셨거든요. 백두산, 칠보산, 고열산 다 가보셨는데 정말 그 금강산 다녀오시고 나서는 이거는 말로는 표현 못한다. 가봐야 안다. 이 경치는. 정말 감탄을 하셨어요. 월등히 좋아요. 네, 진짜 산, 뭐 그동안 가봤던 산은 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진짜 강원도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차로 뭐 한두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거리인데 금강산이 그렇게 예쁜 산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차비는 또 어떤 한 가족이 한 이틀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가치다 보니까 차 운임비를 내려면 그래서 저희 원산에 있는 고향 분들은 그냥 금강산은 우리나라의 명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원산에서 좀 가까운 도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네요. 그쵸. 네, 맞아요. 이 금강산은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방문도 허용을 했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다들 가보고 싶어 했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혹시 박사님은 다녀오셨나요? 저는 당연히 갔다 왔다 우와, 생각하시겠지만 완전히 저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기회를 늦추고 있었는데 다시 막혀버려서 갈 기회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곧 여러모로 사정이 좋아서 저희가 모두 함께 손잡고 금강산에서 저희 페이스북 특집을 하는 날. 제가 가이드를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산까지. 이렇게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정말 그런 평화가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클립에서는 금강산에 수년간 거주하면서 그 매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자연적 가치를 인정받은 복합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한반도에서는 첫 복합유산입니다. 2000년 5월 북한은 유네스코의 금강산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제출했는데요. 이후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현지 평가와 심사가 미뤄지다가 4년 만인 올해 평가가 진행돼 마침내 세계유산에 오른 겁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유산인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은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휴전선 너머에 있는 금강산을 직접 다녀올 수도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18일 승무원과 관광객을 포함한 1,365명을 실은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 장전항으로 출항했는데요.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금강산에 한국 관광객이 발을 들인 겁니다.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에 한 1,000여 명, 1,500명 정도의 인원이었지만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광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였으니까 뭐 매년 따지면은 20만 명 이상씩 이렇게 간 거였었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신 거죠. 유네스코가 반한 금강산의 비경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는 이제 구룡현이나 만물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그 신선들이 원래는 하루만 머물고 가려고 했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3일을 머물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3일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해서 해금강이라고 하는 그런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선연봉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신선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병풍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딱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럴 때 잠깐 나와가지고 집선연봉을 쫙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냥 쫙 풀려지는 거죠. 유네스코가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만큼 금강산에는 역사적인 유적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더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더감이라는 곳은 정말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에다가 정말 구리 기둥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절을 만들었어요. 남좌를 만들어가지고 와 너무나도 정말 그 멋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금강산 지역에 있는 절터들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전쟁 때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도 모금을 해서 그 금강산 절터를 복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실제로도 했었고 관광객들을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금강산의 풍경은 북한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을까요? 남측의 그 관광객들이 가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북측 분들의 지역이었었으니까 북측 사람들의 관광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발을 할 때에도 금강산 호텔도 있었고 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고 북한 사람들도 물론 그 지역을 관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강산이 북한의 첫 세계유산은 아닙니다. 2004년 고구려 고분군과 2013년 개성 역사유적지구가 북한의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평양의 동명왕릉과 남포의 강서산묘, 안압군의 새 호분 등 북한 전역에 자리한 고구려 고분들이 먼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월대와 첨성대, 선주교, 태조 왕건이 묻힌 현릉,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가 묻힌 현정릉 등 개성에 있는 역사 기념물과 유적이 북한에선 두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에는 한국민관의 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졌는데요. 2005년 남북 장관급 회의에서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 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 관리 사업 협력을 합의하고 2006년 1월 남북 공동 발굴 조사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은 북한과 함께 개성 만월대 지역을 공동 조사하며 개성의 문화재 발굴과 복원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는 개성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힘을 보탠 남북 문화협력의 상징적 사업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사람들로서는 민족의 어떤 영산이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남과 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있는 소중한 우리 유산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의 문화협력이 더욱 홍보해지길 바랍니다. 북한 내에 유네스코로 등재된 게 금강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외에 다른 문화유산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면서요. 네,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으로 고구려 고분군, 그리고 개성 역사유적지구, 네. 그리고 이번 7월 13일 날 금강산이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인데요. 그 외에도 세계유산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조선민요 아리랑, 김치담그기 풍습, 씨름, 평양냉면 풍습, 조선 옷차림 풍습 이렇게 5건이 또 등재가 되었고요. 세계 기록유산도 갖고 있습니다. 무해도 보통지라고 하는 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특히 씨름은 2018년 남북이 공동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북한의 문화유산들이 꽤 있네요. 엄청난 성과이자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됐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를 홍보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외부적으로는 지금 북한이 이런 문화 유산들이 많이 이제 그 등재가 됐다라고 막 기뻐하는데 사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들이 왜 다른 생각을 못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언제 이 문화 유산이라던가 다른 고차원적인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유산이 됐다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TV를 방송을 할지라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 문장 정도로 그냥 쑥 지나쳐가는 그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문화 유산, 민족 유산은 들어봤어도 문화 유산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나 봐요. 방영은 됐을 텐데 기억이 맞아요. 없어요. 그죠? 맞아요. 기억 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저것보다는 이제 그 유산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더 저희한테 중요한 거지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쵸. 중요하지 않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리랑 저 메스 게임 기네스북에 올랐다. 뭐 이건 알고 있었어요.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제 북한에서 개성하면은 개성 고려 인삼, 인삼. 인삼 술 뭐 이런 게 유명하고 개성공단. 사업적인 것들. 예, 그게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더 유명한 것 초코파이밖에 같아요. 개성이라고 하면 초코파이 그런 거. 초코파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개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받아다가 시장에다가 그거를 판매를 해서 쌀을 사서 가족을 벌어먹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나오는 초코파이가 개성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개성산. 네. 야, 이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지구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 이런 엄청난 성과인데 사실은. 네. 그렇죠. 이게 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근데 앞서 문화유산은 몰라도 민족유산은 알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성과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면서요, 박사님? 네, 우선 우리는 이제 문화재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과거에는 문화유물이라고 표현했다가 그것이 문화유산 그리고 지금은 민족유산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민족유산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이 문화재 또는 민족유산을 다른 의미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족유산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데 널리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 이 민족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문화의 계승 그 이상인 거죠. 즉 사상적 차원에서의 계급성 그리고 혁명성 이것들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2004년에 고구려 고분군이 등재가 됐고요. 2013년에 개성 역사지구가 등재가 됐는데 이때 북한에서는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한편 이 업적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역사관과 민족애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이렇게 칭송하면서 체제 정통성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조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재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 북한 체질을 왜 홍보한다고요? 네. 정말 그런가요? 두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문구들이 쏙쏙쏙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통성의 체제로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했던 말들이 내가 그렇게 TV에서 많이 봤었구나 이런 것까지만 생각이 나고 문화재 이런 문구들은 전혀 기억이 없는 걸 보니까 저 많이 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역사 관련해서도 제가 심지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교과서 말머리 제일 첫머리에도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단군 할아버지다 그러면 단군에 대해서 김일성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김일성 위대한 시련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시하셨습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이며 이래야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배우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인민들한테 돌아오기까지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항상 역사를 그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세계 국가, 글로벌한 국가 되고 싶은 욕심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유네스코 등재될 정도면은 뭔가 해외로라도 홍보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럼 국내적으로 말고 해외 많이 하나요? 그거 뭐 두 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홍보를 안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외교라던가 이런 해외 관광 사업을 위해서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대내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유산 첫 번째 후보 목록으로 유네스코에 제출했었는데요. 이거 역시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한반도의 역사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바로 고구려였고요. 그 역사의 정통성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북한이다. 이것이죠. 개성. 네. 그리고 고구려 문화의 중심지 역시 평양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민족 역사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데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영광보다는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어때요? 선대와 분위기가 비슷해요?
김정은 시기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등재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시기에는 조금 더 정치적인 주민들에게 선전을 한다고 한다면 김정은에게는 그 외의 목적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폐쇄적이고 운둔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 자신의 우수한 문화적인 우수성을 갖고 있는 정상 국가다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금강산 등재 결정되는 그 장면을 보셔서도 잘 아실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또 측면은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즉 세계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면 국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금강산을 또 제 입에 올리는 것처럼 그럼 결국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관광객이 증가하겠죠. 관광객이 증가하면 당연히 관광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자국 문화 그리고 자연 경관에 대한 자부심이 고취됨으로써 김정은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세계유산 등재 이걸 상당히 집권 초부터 강하게 밀어붙였던 또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체제 정통성을 확보하는 차원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찌감치 이런 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7월에 원산 갈마 지구가 이제 개장을 했잖아요. 네. 이 지역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강산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금강산과 원산을 연결하는 국제관광지대, 김정은이 처음부터 꿈꿔왔던 그 꿈의 실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약 2만 명이나 숙박할 수 있대요. 2만 명? 2만 명 진짜 규모가 크지 않나요? 꽤 크네요. 예, 현대적인 호텔, 리조트 또 레저 시설이 있어서 앞으로 세계적인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라고 자찬하고 있고 그림을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썬베드 보셨어요? 선배도. 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자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7월에 개장한 원산 갈마 리조트에 지어진 호텔이 17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좀 미완성 상태이다. 특히 6개 정도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 외국문 출판사가 이 원산 갈마 해안 지구 안내 지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건물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호텔 6개만 이름을 지어놓고 11개는 빈 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2만 명이 못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상당수의 시설은 아직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완성된 상황에서 개장하면 관광객들에게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함도 있고. 네. 박사님 왜 지금 개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김정은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원산 갈마 지구입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나게 강한 그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의 완벽한 완성, 100% 완성이 된 갈마의 모습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단계적으로, 부분적이지만 단계적으로 개장을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제재 때문에 무역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그리고 전력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이 수용한 동시 수용 가능한 그런 시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대규모 관광객이 동시에 당장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 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그다음에 관광의 수입을 조금이나마 얻기 위해서 국내외의 소규모 그런 관광객이라도 유치함으로써 원산 갈마를 홍보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요. 금년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김정은이 5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뭔가 눈에 띄는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업적으로 원산 갈마인 것이죠. 따라서 원산 갈마를
대중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김정은의 업적이 이만큼 높다. 이렇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개장하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거군요. 되네요. 네. 그렇다면 먼저 북한 주민들에게 오픈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아까 이동이 그 북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예, 북한은 2023년 8월에 관광법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국내 관광 활성화, 요거를 국제 관광 활성화와 함께 담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북한 주민들 누구나 이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당국이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동 자유 생기면 좋겠는데. 헛웃음 즐겨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과연? 아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관광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좋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이네요. 우선 북한의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한 달 월급이 북한 돈으로 3에서 4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거를 몰랐네요, 그래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3에서 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달러로 바꾸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안 되네요. 1달러입니다. $1. 네. 택도 없네요. 버스는 탈 수 있겠지만 버스 안 돼요. 요즘에 예, 버스 올랐어요. 아 그래요? 버스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관광지구를 하루 이용하려면 최소 100달러 정도 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국에 아무나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8년을 계속 모아야지만 사실 갈 수 맞아요. 있는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도 없네요. 네. 100달러 하셨는데 저 100달러라 그래가지고 누가 가지? 왜냐면 100달러면 제가 탈북할 시기에도 그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6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쌀 1kg로 뭐 하루를 산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일반적인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누가 거기에 가지? 라는 그 의문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여행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뭘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행 증명서는 그냥 발급을 해주나요? 원래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뇌물이 필요한 것이죠. 네. 뇌물. 예. 따라서 현재 북한이 관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은 평양 시민이거나 또는 영해 군인과 같은 국가유공자 그리고 돈이 많은 돈주들 이런 소수의 특권층에게 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제한적이네요. 네. 저 실제로 뭔가 저도 그 개장한 모습을 봤는데 다들 이제 와서 막 원수님의 배려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예, 왜 그렇게 자기 비싼 돈 내고 와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매체에다가는 그런 건데 평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평양 시민증이 있으면 지방으로 가는 게 조금 용이해요. 예, 다른 지방 갈 때 그렇게 뭐 검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평양 시민들한테 그 관광을 좀 많이 열어줬었어요. 예, 그때쯤 돼서 주변에서 뭔가 묘양산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네, 그리고 평양 안에도 뭐 워터파크라든가 뭐 그 덜거래 쇼를 볼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평양에 보면은 일부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 쓸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뭐 스키장도 생겨나고 승마구락부도 생겨나고 이러니까 돈 쓸 곳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러 다니고 일부에만 정말 극한된 거죠. 저도 이번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이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 위에 그 수많은 썬베드 도대체 누구로 이걸 채우려고 하지?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머리를 굴려보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이 원사가 맞아요. 네. 방문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러시아랑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네. 러시아 관광객을 믿고 이렇게 크게 해놨나? 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 관광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원산간마 중공식에서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부와 함께 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라고 하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그리고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특히 마체고라 대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여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연중으로 운영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으로의 관광 확대, 여기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네.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12일에 세르게이 라브모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이 아니라 원산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최선희와 김정은을 연달아서 만났죠. 그만큼 러시아, 북한 간의 밀착, 이런 협력의 상징의 중요한 회의가 일어나는 공간을 바로 원산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둘 가까워진 이 양국 관계 속에서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의도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저희 지금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원산 갈마 관광 초기 실적은 일단 러시아 관광객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수치를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 당국은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의 여행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데 사실 러시아 관광객이 과연 북한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을까? 사실 그렇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원산 갈마 7박 8일 일정에 1,8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250만 원 정도? 이 비싼데요? 한 달 정도다라고 합니다. 국내 여행보다 비싼데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관광 비용도 적지 않은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 원산 갈마지구의 연간 100만 명을 유치하겠다. 100만 명이요? 네네네. 이런 원대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관광객으로 일단 시작하되 중국 그리고 유럽, 호주 이런 서방 국가들까지 점차 이 관광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야. 그러나 대북 제재 그리고 엄격한 통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그런 장애 요인들이 많아서 당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성장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부터 그랬지만 북한 관광의 핵심은 사실 중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들을 빠르게 재유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따라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을 빠르게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관광지를 오픈을 하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북한이 또 워낙 폐쇄적인 네. 곳이잖아요. 북한이 또 다른 방향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기본적으로 관광 활성화라고 한다면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은 개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북한 당국이 처한 아주 큰 딜레마인 것일 수밖에 없죠. 즉 북한 당국이 많은 해외 관광객에게 이 자신들의 공간을 개방하게 된다면 결국 이 외부 정보의 유입 이것이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네. 즉 외부 정보가 들어와서 북한 사회를 혼란을 시키거나 변화를 시킬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 이것들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법들도 통제법들도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북한 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 문제를 반드시 회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북한이 경제난 자구책으로 새로운 관광지 활성화를 선택했습니다. 대외 교류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죠. 동시에 관광법 개정도 이루어지면서 내부 민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이루어질 관광 사업이 그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굉장히 유익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좀 전해주세요. 예, 오늘 북한 관광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원산과 금강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소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저희가 원산 갈마지구에서 페이스북 특집 촬영할 수 있는 아우. 날까지 애기봉 예. 넘어서. 와, 애기봉 넘어가서 네. 예. 저 꼭 데려가 주세요.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